뉴욕 증시는 미국의 3월 민간 고용과 서비스업 지표 부진의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날 사상 최고치였던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는 이날 발표된 경기 지표가 부진함에 따라 일제히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 지수는 0.76% 내렸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1.11%, 1.05%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작년 9월 이후 이어진 주가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확산된 데다 미국의 3월 고용 상황이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 탓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영국은 1.08% 내렸고 독일과 프랑스도 각각 0.9%, 1.32% 하락했습니다. 3월 미국의 민간 부문 고용 성장이 예상보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ADP 민간 고용은 15만 8천 명 증가하며 전문가 예상치였던 21만 5천 명 증가를 밑돌았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 개선 추이도 예상보다 큰 폭으로 둔화됐습니다. ISM 3월 서비스업 지수가 54.4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2월 56에서 크게 하락한 것이며 전문가 예상치였던 55.5도 밑돈 수치입니다. 국제통화기금 킥프로스가 받을 국제금융 100억 유로 가운데 10억 유로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라가르드 IMF 총재는 이 같은 조치는 킥프로스 국영은행들을 안정시키고 공적 지출과 예산 적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킥프로스 국민들에게 많은 노력을 요구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번 지원안이 킥프로스에 숨어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완전한 재정 지원 체계라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행이 정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BOJ가 장기 채권 매입에 대한 위험을 걱정하지 않고 행동에 들어가야 한다고 압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구로다 하루이코 BOJ 총재는 BOJ가 최장 10년 만기의 국채를 매입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지만 BOJ 관계자들은 장기 보유에 따른 채권 손실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 정부 관료들은 BOJ가 손실을 입게 되면 정부 기여금을 줄이고 손실 충당금을 쌓는 게 허용될 것이라며 BOJ를 압박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어제 상승으로 출발은 좋았었던 코스피가 또다시 하락하면서 1980선에서 마감됐습니다. 장중에는 또다시 1970선 초반까지 밀리기도 했는데요. 다만 연기금 쪽에서 매수하면서 외국인들의 매물은 어느 정도 소화를 시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사흘째 반등하면서 4년의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5포인트 정도 올라서 557포인트에 마감됐는데요. 하지만 앞서 마감됐던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는 하루 만에 또다시 하락하며 마감됐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등락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동안 상승에 따른 부담도 있었고요. 미국의 경기 지표가 좋지 않았다는 점도 핑계거리가 됐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는 샘플러스 재갈공명 전문위원과 함께 하는데요. 글로벌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짚어보면서 야간 선물 마감도 살펴보고요. 그에 따라 오늘 국내 시황과 함께 그리고 선물 옵션 시장 전망,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 전략까지 모두 한꺼번에 추려보는 순서입니다. 재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재갈공명입니다. 예, 뉴욕 증시가 또다시 하루 만에 하락했다고 합니다. 꽤 큰 폭으로 내렸던데요. 경기 지표도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 마감한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 하루 만에 재차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2주 이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불안한 징검다리 장세를 지속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지 하루 만에
큰 폭으로 하락하여 극조정으로 투자자들에게 큰 고통의 시기가 도래할 수 있음을 예고하였습니다. 다우지수는 14,550까지 111포인트 하락하고 나스닥은 3,218까지 36포인트, S&P 500은 1,553까지 16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T쪽과 강보합 출발 직후 3대 지수 모두 곧바로 급락하며 장중 내내 낙폭을 확대하다 장 막판 소폭 만회하면서 당일 저가 부근에 마쳤습니다. T 플러스 위기가 해소되었지만 호재가 되지 못하고 민간 고용 그리고 서비스업 지표가 예상외로 악화되어 시장의 발목을 잡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한 도발 리스크도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였습니다. 금융, 에너지, 반도체, IT 업종을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대거 출회되면서 다우와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 행진을 중단하였고 나스닥 지수도 낙폭을 확대하며 상승 종목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 전 반등하였던 유럽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유럽, 아시아에 이어 미국 증시도 급조정 가능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한편 앞서 마감된 유럽 증시는 배정위기 국가인 이탈리아가 2.28%, 스페인이 1.82%, 그리스 2.16%씩 급락하고 주요국 증시인 영국은 1.08%, 프랑스는 1.32%, 독일은 0.87%씩 하락하면서 반등 하루 만에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T플러스가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금융 100억 유로 중 10억 유로를 제공받기로 합의했지만 유럽과 미국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지 못했습니다. 3월 유로존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가 전년 대비 1.7% 증가해 유럽중앙은행의 물가 억제 목표치 2%를 하회하며 3년 내 물가 상승률이 최저치를 기록하였지만 역시 시장에 호재는 되지 못하였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3월 민간 고용이 15만 8천 명 증가해 2월에 23만 7천 명, 예상치 20만 명 증가를 크게 밑돌았고 3월 ISM 서비스업 지수도 54.4를 기록해 2월 56, 예상치 55.5를 크게 하회하며 경기 둔화 우려감을 높인 상태에서 미국 국방부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괌에 첨단 탄도미사일 방어 체제인 MD를 설치하기로 해 북한 리스크가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북한 리스크로 방산업종이 상승하고 전일 일본 증시 급등에 따른 일본 관련 업종을 비롯해서 13개 업종만이 상승했지만 업종 상승률이 10%로 되지 못했고 하락 업종은 90%를 넘으면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종목별로는 다우 30 종목 중 3개, 나스닥 100 종목 중 6개, S&P 500 종목 중 72개 종목만이 상승해 상승 종목 비율 역시 10% 미만에 하락 종목 비율은 90%에 달하면서 금융, 에너지, 반도체, 건설, IT 업종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하였습니다. 업종 종목 하락률이 동반해서 90%를 넘으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둔화되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애플 컴퓨터가 소폭 반등하고 보잉과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가 상승했지만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해 의미 있게 상승한 종목을 찾기는 힘들었습니다. 반면에 모건 스탠리, 자이언 뱅코프, 포드, 골드만삭스, 마이크론, 인텔, 아마존 등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조정을 주도하였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 투자 전략은 현금 비중을 80% 이상까지 높인 상태에서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상승 가능성은 점차 줄어들고 대신 하락 압력이 높아지면서 조만간 큰 폭의 급조정도 전개될 수 있으므로 현금 비중을 점차 높인 상태에서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해지 전략으로 현물 비중 축소와 함께 S&P 500이나 나스닥 선물 지수 등 파생 상품을 매도하거나 콜옵션을 매도하여 해지하고 현물을 공매도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글로벌 증시 투자 전략은 전일 일본 증시가 급락하다 낙폭 과대에 따른 급반등이 전개되었지만 재차 큰 폭 하락하며 일본, 중국, 유럽,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증시 조정 지속될 것이니 현금 비중 확대하며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되어가시기 바랍니다. 환율을 살펴보면 전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120원 돌파한 후 약보합에 마감하였는데 원달러 환율은 1120원 전후를 고점으로 조만간 1100원을 붕괴시키며 강세 전환이 예고되고 엔달러는 큰 변동성을 보이며
3엔 중반까지 반등하다 새벽에 급락하여 90엔 중반까지 하락했는데 조만간 90엔 붕괴가 예상되며 유로화는 계속 하락하다 최근 유로당 1.28달러에 행보하고 있지만 조만간 유로당 1.28달러를 붕괴시키며 하락세가 좀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증시 마감부터 환율까지 모두 짚어봤고요. 이어서 야간 선물 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새벽에 마감된 야간 선물 시장은 주간시장 대비해서 1.25포인트 하락한 260.75에 마쳤습니다. 고점이 262.15, 저점이 260.20으로 1.95포인트 범위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거래량은 16,308계약으로 이틀 연속 증가하고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활발한 매매로 수익 내기 좋은 장세가 전개되었습니다. 시초가 약파 출발 후 장초반 반등 시도가 있었으나 미국 증시가 상승 출발 후 낙폭이 확대되자 23시 이후 지속적으로 낙폭을 확대하여 260포인트를 유효받아 장막판 낙폭을 소폭 만회한 채 마쳤습니다. 개인이 356계약, 기관이 47계약 매수하고 외국인이 332계약 매도하며 개인과 기관은 매수돼 외국인의 매도가 충돌하였습니다. 개인은 장중 내내 매수를 확대하여 일중 최대 매수를 보였으며 기관은 장중 내내 매도 물량을 늘려 일중 최대 매도로 마감하였으며 기관은 잠시만요. 기관은 역시 좀 매수와 매도를 좀 왕래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간 옵션 시장은 선물지수의 하락으로 콜은 급락하고 풋은 급등하였습니다. 선물지수가 장중 내내 급락하자 콜옵션은 15에서 30% 급락하고 풋옵션은 20에서 40% 급등하면서 모처럼 변동성 장세가 연출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국내 주식시장과 선물 옵션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응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또다시 1970선 초반으로 장중에 밀려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전일 시장은 미국 증시의 상승으로 시초가 상승 출발해서 1990포인트 회복을 시도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로 장중 종합지수가 1972, 선물지수가 259.65포인트까지 급락했다. 프로그램 매수의 유입으로 장막판 반등해서 낙폭을 축소하며 약보합에 마쳤습니다. 현대모비스, SK텔레콤, 포스코, LG전자, 삼성물산 등 일부 대형주들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은 경강부약으로 고점 대비해서 하락하였습니다. 종합지수의 급등락으로 장초반 상승하던 콜옵션은 하락하고 당중 저점 대비 2배 가까이 폭등했던 풋옵션은 장막판 지수 반등으로 하락 반전하며 옵션 양매도 장세가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지수가 1990포인트가 붕괴된 후 이틀 연속 종합지수 1970, 선물지수 260포인트 전후가 지지되며 반등하였지만 뚜렷한 매매 주체가 부각되지 않고 있어 단기 반등 시도에도 불구하고 재차 종합지수 1970, 선물지수 260포인트를 하향 돌파하며 종합지수 1930포인트를 붕괴할 가능성을 높여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물은 당분간 현금 비중을 확대한 후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대응하고 선물 옵션은 짧은 단기 매매 위주로 박스권에서 대응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시초가 하락 출발해 종합지수 1970, 선물지수 259포인트 지선을 붕괴시키며 1960선까지 낙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응 전략은 반등 시 선물 261포인트 전후에서 매도하고 하락 시 259포인트 부근에 청산하는 매도 반등 시 매도 전략입니다. 단진입가 대비해서 0.5포인트 손실을 할 경우 손절매한 후 재진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초가는 야간 선물 종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시초가가 야간 선물 대비해서 1포인트 이상 배가 날 경우 조정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저점은 종합지수 1960, 선물 258, 고점은 종합 1978, 선물 261.30을 제시하며 하락시 지지선은 선물 259.00, 상승시 저항선은 261.50을 제시하겠습니다. 최대 변동폭은 선물로 한선 257에서 상한선 262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옵션 매매 전략은 전일과 똑같이 약세 풋 스프레드
또는 트랩 매도 또는 콜 캘린더 스프레드 또는 쌍대각 스프레드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상기 전략들은 지수가 큰 변동성이 없더라도 부합 박스권이 지속되면 옵션 매도에서 수익이 날 수 있고 지수가 크게 상승하지만 않는다면 지수 하락 시에도 약세 풋 스프레드나 스트랩 매도 전략에서 수익이 가능한 전략입니다. 옵션 양매도 장세가 지속 중이므로 옵션 매도 위주로 대응하면서 방향성 매매는 약세 풋 스프레드 또는 스트랩 매도로 대응하는 전략입니다. 약세 풋 스프레드란 풋 고행사 가격을 매수하고 풋 저행사 가격을 매도하는 전략이며 콜 캘린더 스프레드와 쌍대각 스프레드는 근원물 매도와 차울물을 매수하면서 양매도하는 변동성 매도 전략으로 지수가 큰 폭으로 변동성만 생기지 않으면은 일단은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안정적 수익이 가능한 전략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가 비교적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다우지수가 111포인트 정도 내렸는데요. 앞서 한영섭 전문위원께서는 경제지표 부진 외에 북한 리스크도 언급해 주시더라고요. 자세한 설명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하락 배경에는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한 부분이 그 원인의 그 내용 중에 여러 내용 중에 하나였고요. 그 중에 이제 단연 우리에게 눈에 띄는 부분은 북한 리스크가 그 악재의 한 가운데에 있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미 국방부가 발표한 그 내용 때문이었는데요. 미 국방부가 북한의 위협을 대응 태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수주 내로 괌 기지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체제를 곧 투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역시 이제 북한 리스크에 대해서 미국이 아주 현재 주의 깊게 대응 태세를 가져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점에서 오늘 다우와 나스닥, S&P 500 지수가 상당폭 하락한 원인 중에 그 내용이 북한 리스크도 하나가 꼽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랬었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모든 공직자와 국영기업 임직원들에게 해외 은행 계좌 폐쇄를 명령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키프로스 사태로 인한 그 연장선상의 후속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대통령령에 서명을 하면서 모든 러시아의 공직자와 국영기업의 임직원들은 해외의 은행 계좌를 폐쇄토록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를 속보로 보도를 했는데요. 만약에 이를 어길 경우에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면직 처분을 하겠다라고 현재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키프로스 사태에서 러시아 기업이나 예금주, 특히 불명확한 세탁 자금이 많이 들어간 점이 이런 부분에서 러시아 쪽으로 이를 물꼬를 돌려놓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도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7월 1일까지 해외 은행 계좌를 모든 공직자들은 폐쇄하고 폐쇄 계좌 내역과 소득, 자산 취득 보고서를 일률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토록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이는 현재 그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가즈프롬이나 로프레스티 등 국영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고위 임직원도 모두 망라가 되고 있는데요. 이 러시아로 환수하겠다는 푸틴의 의지가 성공할 수 있을지도 상당히 관심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푸틴 대통령의 해외 계좌 폐쇄 방침 정책의 성공 가능성 관심이 몰려지고 있는데 이사님께서는 성공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예측하기가 쉬운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정치 보복이 두려워서 정치인들이 러시아 국내에 예금을 예치하거나 이럴 경우 몰수당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해외 자금 도피가 1990년도 이후부터 공공연한 비밀로 그동안 거론이 돼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키프로스도 그 많은 자금이 그 러시아 자금으로 이제 채워져 있었는데요. 키프로스가 구제금융을 이렇게 받으면서도 러시아의 반발이 심하지 않은 것은 표면적으로 이 자금이 세탁이나 불법 은닉 자금이 많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를 제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개인 신분의 해외 계좌는 상당 부분이 폐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가족 명의나 민간기업 명의의 후속 조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성패가 가늠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키프로스를 대체할 제3국의 그 지역을 찾는 그 노력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몰타나 유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국가인 리텐슈타인, 그리고 자금 세탁의 전통적인 그 거래지였던 홍콩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해외 자금을 환수하겠다는 지침과 이를 피하겠다는 자금의 속성상 일단 성공 여부는 확실시는 안 되고 있지만 효과는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정책 지침이 향후 미치게 될 영향,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부정적인 자금이라든지 이런 성격상의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를 투명성을 높여주고 이를 공개적으로 그 상신하도록 요구하는 방침에서 이것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은 그리 크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이 자금의 성격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경험적으로도 이런 부분이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금이 실질적으로 러시아로 많이 들어올 수 있을지 여부는 다소 불투명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해외 계좌, 특히 공직자들의 해외 계좌의 폐쇄는 상당 부분 이어질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써도 푸틴 대통령은 소기의 목적을 그 성과를 가늠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러시아 정치권의 암투나 정치적인 보복 이런 부분의 불신이 무엇보다도 투명해지는 것이 점진적인 선결 요건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의 주범이었던 모기지 대출 담보대출 업체인 페니메가 6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고 하더라고요. 이 내용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기쁜 소식일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속속 들어오는 경제 지표나 기업들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모기지 담보 대출 업체인 페니메와 프레디맥은 은행으로부터 모기지 채권을 사들여서 이를 모기지 담보보증권 MBS로 유통을 시켰는데요. 이것이 서브프라임 사태의 주범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연속 적자 행진을 가져가다가 2012년 지난해 172억 달러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역시 이 배경에는 850억 달러의 매월 현재 연준의 유동성 공급이 그 가장 큰 그 원인이 제공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런 유동성 덕택이지만 금융위기 그늘에서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페니메 흑자 전환 이외에도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귀한 주요 지표들이나 경기 상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상보다 잘 찾으면 예.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개선세가 네.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요. 역시 이제 페니메와 프레디맥 양대 모기지 담보 대출 업체가 흑자 전환으로 성공한 것은 그만큼 주택 시장이 본격적인 회복 국면으로 이제는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그대로 반영된 부분이 미국의 가계부채 증가율 추이인데요. 지난해 4분기 가계부채 증가율은 6.4% 증가에 그쳐서 2007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낮은 모기지 금리 덕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주택시장의 가격이 오른 부분의 내용도 이를 톡톡히 지원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주식시장에서는 다우와 S&P 500 지수 오늘 새벽에는 조금 내리긴 했지만 어제 그제 수치로 보면 사상 최고치 행진으로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수치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경제 지표들도 속속 더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부진한 것이 이제 실업률 추이인데요. 예. 2008년 1월에 실업률은 그 이전 2007년 말에 4.7에서 5%로 올라선 기록이 있습니다. 2008년 12월 7.4%까지 속등을 했는데요. 지난 2월 수치 7.7%로 여전히 금융위기 수준으로 아직까지는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더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는 경기 지표가 많아질수록 또 한편으로는 양적 완화를 중단하자, 조정하자 이런 출구 전략에 대한 필요성도 거세질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는 총재들이 이제 매일같이 하루에 하나씩은 이제 터져 나오고 있죠. 양적 완화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된다. 오늘도 이런 새벽에 존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도 있었는데요. 예. 버냉키 의장도 고용의 업종 지표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현재 양적 완화 기조 850억 달러의 매월 그 규모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가 벽에 부딪힐 공산이 매우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만큼 미국이 경기는 좋아진다는 측면이지만 미 증시의 가장 큰 버팀목인 유동성 공급이 줄어들거나 출구 전략이 조기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걱정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사상 최고치 행진을 가져가고 있는 뉴욕 증시에 심리적으로는 매우 불안한 요소로서 등장할 공산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YG인베스트 심기원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장 전략을 세워보기 전에 어제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정리를 해봐야겠죠. 코스피 여전히 약합니다.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도 늘어나고 있고요. 선물도 계속 팔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수가 장중에 또다시 1970선 초반까지 밀렸다가 그래도 연기금 쪽에서 매수해주면서 1980선 초반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반등하면서 4년 내 최고치를 다시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코스피 상승 출발했지만 역시나 하락 반전되는 모습 예. 보이면서 최근에 계속적으로 몇 거래일 연속적으로 이러한 패턴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 약간의 우려감으로 커졌고 어제장 같은 경우에도 0.1%대 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지수는 약보합권이었지만은 상승 탄력도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지수 낙폭이 장중에 상당히 심화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불안 심리가 더욱더 과중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이러한 하락 원인 역시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약 2,500억 원대 외국인 매도세가 나옴에 따라 갖고 대부분 리스크에 대한 영향력이 이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 뚜렷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한 가운데 역시나 통신업종군들에 대한 반등세가 상당히 좀 눈에 띄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 경기방어 업종군에 대한 관심도가 재차적으로 이 통신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살아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 운수창고라든가 운수장비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하락 흐름 보였고 무엇보다도 엑스텍스 관련 그룹주에 대한 불안 심리가 계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다는 거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9%대 상승 흐름 보임에 따라 갖고 4년 이제 최고치를 갈아끼웠습니다. 역시나 시가총액도 그러한 흐름 속에서 역시나 사상 최고치 갈아치웠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눈에 띄었다는 거 그리고 IT와 그리고 놀자주 관련 엔터라든가 게임 관련주들이 상당히 상승 탄력도가 시장 대비 강세 흐름 보이면서 다시 한번 IT와 엔터주들의 강세 흐름이 어제장 지수를 이끌어주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STX 그룹주의 급락세가 어제도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등이 좀처럼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 짧게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우선 뭐 짧게 15%대 이상의 만약에 이상으로 이런 계열사들을 갖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비중 축소 기원 드리겠고 예. 15% 이내로 주식을 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계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상패라든가 이러한 위험성은 상당히 많이 낮아진 것이 사실이기 예.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보유하자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등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네, 우선 추가 하락은 어느 정도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예. 염두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전반적으로 지금 이 자율 협약에 따라 갖고 채권에 대한 채권 시장에 있어서 엑텍스 관련된 그룹주들에 대한 매도세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도세뿐만이 아니고 신규 발행되는 채권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 신용등급 강등에 따라 갖고 이자 지급은 더욱더 많아지고 오히려 그러한 이자 지급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상당히 없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재무 악화 우려감은 위기감은 계속적으로 남아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정이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짚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 리스크인데요. 계속해서 남북관계의 마지노선, 좀 안전판 역할이었던 개선공단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계속 출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앞서 미국 증시 언급할 때도 살짝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자 그렇다면 대북 리스크 어떻게 보시는지 체크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뭐 대북 리스크 과거에는 단기적인 영향이 그쳤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지만 최근 들어갖고 이러한 영향력이 더욱더 오래가는 그러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에 있어서 지금 김정은 체제에 있어서 변화무쌍한 그러한 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과거와 다르게 약간은 강경에 대한 발언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발언이 아닌 약간은 제스처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뭐 전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려감은 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시점 감정에 따라 갖고 그리고 동북아 지역에 대한 위기 가능성이 더욱더 대두됨에 따라 갖고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는 분명히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사주지 않는 형태에 있어서 역시나 기관 특히나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적인 측면, 국내 수급 매매 주체에 있어서 약간은 기대를 해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대형주 중심의 투자 심리는 역시나 어느 정도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 자금, 큰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대형주를 큰 폭의 상승으로 이끌 만한 그런 자금력이 현재 시점 우리 시장에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이 매수해주지 않는 한 전체적으로 이 대형주 중심 장세 흐름은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정리해 드리면서 이러한 흐름을 체크 포인트로 담아보자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뉴욕 증시 약간 상승 랠리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증시에 있어서는 호재로 작용할지 아니면 악재로 작용할지를 조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미국에서 연비 논란을 겪었던 현대 기아차가 이번에는 리콜을 실시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현대 기아차 최근 주가 흐름도 좋지가 않은데요. 오늘 영향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네, 우선 리콜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악재성 재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차종에 있어서도 현대 기아차, 엑센트라든가 그리고 소렌토 같은 차종군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미지상으로는 상당히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전방산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환율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시점 내수 부진에 따른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저점을 확실하게 다지지 않았다라는 거,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 말씀드리겠고, 다만 현대차 20만 원대 부분까지 왔을 때는 규제 반등 노리시는 매수 전략도 유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자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조금은 좀 매수 관련된 단기 기회로 삼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바닥을 잡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일단 오늘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기회로 삼아보는 것도 좋겠다. 20만 원 정도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장 어떠한 전략을 취해보는 게 좋을 것인지, 관심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어떻게 되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업종도 그러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1분기도 역시나 IT 관련된 업종군들이 우리 증시, 우리 실적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 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IT 업종군 관련된 종목 쪽으로 관심을 갖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그 중에서도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돋보이는 슈프리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자라는 거, 지문이식 관련된 산업군들이 계속적으로 성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성장이 지금 시점 성숙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개화기, 역시나 어느 정도 이제 시작하는 성장기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 개년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앞으로도 향후 몇 년간은 더욱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보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언급과 그리고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슈프리마에 대한 기대치도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가고 중국이라든가 인도네시아, 인도 같은 이러한 아시아 지역까지도 계속적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측면을 모멘텀으로 생각해 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어제장 종가 같은 경우에는 23,200원대에서 종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가격대라든가 오늘장도 약간 상승 타격도 나오면서 23,500원대까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매수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1차적으로 한 2주에서 3주 정도 목표가라고 한다면은 25,000원대를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러한 종목군들 만약에 포트 10% 이내라고 한다면은 28,000원대까지도 중장기적인 전략도 유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기간, 투자 성향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게 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손절가 22,0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16,000원대 시작되었던 단기 급등 랠리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슈프리마의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와이즈 인베스트의 심기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앤이슈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서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경제 관련 부처들의 청와대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요. 지하경제 양성화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들이 다뤄졌습니다. 그 가운데 눈길을 끌었던 것은 이 청와대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라는 점인데요. 다음 주가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가운데 부담도 만만치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오는 11일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할 한은으로서는 더욱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청와대의 압박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금리 인하 발언에 이은 것입니다. 결국 유례없는 당청의 압박으로 금리 결정 이후에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어제 경제부처 업무보고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 경정예산 평정과 적자 국채 발행에 따른 채권시장 영향과 관련
뭐냐면 추경을 통해 시장에 국채 물량이 나오면 국채 가격이 떨어져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정부는 이를 시장에 투명하게 알려 예측할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만약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준다면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최근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여건 등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데 대한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네. 네, 그리고 어제 있었던 국세청 업무보고에서는 세무조사 때 서류를 조작하게 되면 수십억 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겠다라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탈세 방지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복지 지원 마련에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국세청도 2013년도 업무 추진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요. 국세청의 업무 계획은 세계 경제 침체 등에 따른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지하 경제 양성화를 통해 5년간 총 28조 5천억 원의 복지 재원을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역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이 세무조사 때 서류 조작할 경우에 뭐 과태료 물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가장 좀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금융진심의 과세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 접근권 확대를 위한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세무조사 선정과 집행,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시 금융정보분석원 거래 정보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지하경제 양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불성실 납세 행태 근절이 필요하다고 보고 불성실 납세 행태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60배 높였습니다. 명령 위반 횟수에 따라 반복 부과되는 방식인데요. 일부 기업과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세무조사 때 불리한 자료를 숨겼다가 추징액 환급, 소송 과정에서 실제 자료를 제출해 빠져나가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입니다. 조사를 기피할 때 과태료만 수십억 원을 물 수도 있고요. 또 시민탈세 감시체계 활성화 차원에서는 올해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인 탈세 제보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한도를 추가 인상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네, 4.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정부가 공공분양주택을 24평형 이하 소형주택만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100만여 명 된다고 해요. 무주택,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30평형대 정도 중형주택을 분양받는 길은 조금 막히지 않을까. 이 때문에 반발도 만만치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식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뒤늦게 좀 허점이 드러난 건데요. 예.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공공분양 물량의 면적을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는 대신 이보다 넓은 분양주택의 수요는 민간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공분양에서 없어지는 중형 아파트 수요는 민간 공급으로 흡수하겠다. 이런 구상인데요. 국토부에 따르면 예. 청약저축 가입자는 지난 2월 말 현재 113만 3천여 명에 달합니다. 정부의 공급 면적 축소 결정으로 중형 아파트를 기다리던 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는 통장이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돼버린 셈입니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전용 32평형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수년간 통장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2009년 5월 기존 청약통장 제도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후에는 신규 가입자가 전무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청약저축 가입자는 최소한 4년 이상의 장기 가입자들입니다.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경우 같은 면적대의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상대적으로 비싼 분양가를 치러야 하는 데다 다시 청약저축으로 전환할 수도 없는데요. 현재 기준으로는 청약통장은 저축 부금에서 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그 반대로는 전환이 불가능하죠.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주택 공급과 청약 제도를 복합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어제 우리 측 인원의 개성공단 출경을 금지했습니다. 이 개성공단 정상 운영 어느 정도 남북 관계의 마지노선 역할을 해왔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마저도 존폐 위기에 몰리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위험 나흘 만인 어제 개성공단에 들어가려던 우리 측 인원의 통행을 금지하고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인력의 남측 귀환만 허용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북한이 최후 보류인 개성공단에 대해 사실상 폐쇄로 응수하면서 남북관계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인데요. 개성공단 출입을 통제한 것은 북한이 꺼낼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카드라는 지적입니다. 북한은 지난 2월 3차 핵실험 이후 정전협정 파기, 전시 상황, 핵선제 타격 등을
잇따라 언급하면서 도발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말을 앞에 내세웠을 뿐 지금과 같이 행동을 통한 위협은 처음이라 우리 정부도 적잖이 당황하는 기색인데요. 북한이 연간 9천만 달러 이상의 외화 수입을 거둘 수 있는 개성공단을 놓을 수 없다는 세간의 분석 또한 북측을 자극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중앙특구개발지도 총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현재 개성공업지구의 운명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형편이라면서 그런데 지금 괴뢰패단과 어용 언론은 개성공업지구 출입이 간신히 이루어지는 데 대해 북한이 외화 수입 원천이기 때문에 여기에 손을 대지 못한다느니 하는 헛나발을 불어대며 우리의 존엄까지 모독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주말까지 좀 네. 이어질 경우에는 아무래도 원자재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의 피해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거래세 부과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과 금융계에서 반발도 만만치가 않아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기획재정부는 파생상품 거래에 저율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재추진해 연간 최고 1,2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밝혔습니다. 재정부가 밝힌 저율세율은 코스피 200 선물의 경우 0.001%, 옵션 상품의 경우 0.01%입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을 위한 법안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올해의 국회 통과를 재추진할 것이라면서 제도 도입 시 연간 1,000억 원에서 1,200억 원 규모의 세수가 확보될 것이다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한국거래소가 있는 부산 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거센데요. 지난번에 추진을 할 때에도 역시 의원들의 반발에 막혀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었죠. 이전에 또 김정은 새누리당 의원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위원장이 지난 2011년에도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에 국회 본회의 처리를 무산시키면서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